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간 중국이 주장해온 북핵 문제 해법이 바로 이 쌍중단이었죠. 남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하고 북한도 핵실험 중단하고 쌍으로 중단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일단 우리 쪽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북한이 답할 차례입니다. 핵과 관련된 모든 실험을 평창 때까지 중단하겠다라고 북이 선언만 한다면 이건 해빙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간다면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도 아주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엊그제 최문순 강원지사가 중국에서 북한 관계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게 알려졌죠. 우리가 먼저 악수 청하고 중국이 북한에다 권유하고 남북이 쌍중단까지 합의를 한다면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가 기대할 만합니다. 내친 김에 한 발 더 나아가길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승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NBC 방송 인터뷰였어요. 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문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올림픽 기간 중에 합동 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수 있고 이미 미국에 그런 제안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미 했다? 네. 그동안 이런 가능성에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한미 간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는 것이죠. 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내년 2월부터 3월까지 열리거든요. 예. 근데 3월에 시작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실시 여부는 지금 이제 결정을 해야 해서 결국 문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이 훈련 중단은 결정했어요. 그러면 북한이 어떤 답을 내놓을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 대통령도 모든 것은 북한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예. 북한이 만약 도발 중단 메시지를 보내온다면 평창올림픽의 평화로운 개최를 넘어서 긴장 완화, 대화 국면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한미연국도 연합훈련을 자제한다면 이게 바로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 방안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중국의 중재 역할에도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북한의 올림픽 참가도 아주 꿈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문순 지사가 중국에 가서 만나고 왔다는 겁니다. 북한 관계자들 접촉을 했다는 건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뭐 함구하고 있습니다만 네. 좀 긍정적인 흐름을 받았다라는 얘기까지는 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예, 여기도 한번 우리가 포인트 둬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시한폭탄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 이름이 유빗이에요? 네. 해킹을 당했습니다. 맞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 유빗이 어제 오전 해킹으로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 자산의 17% 우리 돈 170억 정도라는데 그게 다 빠져나간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네요. 앞서 지난 4월에도 해킹으로 55억 규모의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국 문까지 닫게 된 것인데 블록체인 기술에 따른 안전성을 내세웠지만은 가상화폐 역시 해킹 피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고요. 예. 또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비 측에서는요. 투자한 투자자들한테 70%만 일단 지금 돌려주겠다. 네. 그리고 사건이 다 해결되고 나면 파산 절차 다 끝나고 나면 30%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이라면 지금 700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300은 받을지 말지 모르는 상황. 예, 뭐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네요. 해킹, 파산 선언, 가상화폐 거래소 오늘 아침 떠들썩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전모.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고요. 네, 전체 블랙리스트 문건의 규모 또 분석 결과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블랙리스트 실행에 경찰에 개입한 사실도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이요? 네. 공교롭게 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거든요. 열렸죠.
김 전 실장은 종북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다 벌어진 일이지만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요. 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신과는 동떨어진 사건으로 기소돼 참담하다고 이렇게 울먹였네요.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전 장관은. 예,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7년, 징역 6년 구형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원 투표제를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대원 확대하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 우리 당은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로 갈 수가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통합 선언과 함께 전당원 투표제 도입 여부를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의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 뭐 자주 여는 거죠. 하지만 오늘은 좀 특별합니다. 이 자리에서요.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말자. 대신 헌법 개정 연대 추진에 나서자. 이렇게 안철수 대표한테 공식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 연대 추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합의 이혼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통합파의 답변은 뭘까요?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입니다. 송기석 의원 연결을 해보죠.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견 듣는다고 지역을 쭉 돌아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날이었고요. 네. 예,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어제 그 대전 충청 지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직접 현장에서 당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절차는 사실상 이제 마쳤습니다. 예, 예. 실제 당원들의 뜻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 듣는 계기가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호남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통합 방향에 대해서 예.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상당수 있고 특히 호남 지역의 지방 의원들은 네. 대단히 부정적이다. 뭐 이런 현실들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결론을 그러면 내셨는지 궁금한 게 지난번 송 의원 여기 뉴스쇼 출연하셨을 네. 때는 통합에 대한 의지가 아주 확고하셨거든요. 네. 전국 돌아보고 내린 결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쪽입니까? 네, 뭐 지역의 이렇게 당원들의 목소리 듣기 전에 저희가 5시 반 동안 의총을 통해서 또 의원들의 서로 토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는 아마 절차적으로는 다 이렇게 수렴 과정은 다 마친 걸로 이제는 뭐 당 대표의 뭐 정치적 결단 이것만 남은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수렴 과정을 거친 결론은 그러면 그래도 통합이 맞다 쪽입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제 현장 목소리도 듣고 또한 반대 목소리 역시 있었으니까 예, 아마 어제 이후로 그 전에도 쭉 숙고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 이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 의원님도 같이 쭉 분위기 보셨잖아요. 송 의원님께서 네. 보시기엔 어떤 쪽으로 결론 내리셨어요? 예, 뭐 이게 결국 우리 당이 현재 좀 지지율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뭔가 혁신적인 뭐 길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당수 분들이 이제 과연 바른정당하고의 뭐 통합까지 지금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시기에 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예. 최종적으로 역시 뭐 대표께서 정치적 부담까지 다 예. 안고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방향은 맞다. 다만 이제 시기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는 정도라고 송 의원은 파악하셨단 말씀.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의원총회가 열립니다. 통합 반대파는요. 예. 최후 통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제안 물론 들으셨겠지만 통합론으로 지금 소모전 벌일 때가 아니다. 통합 말고 바른정당하고 개헌 연대를 하자. 개헌을 매개로 연대하는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통합 반대 측에서도 거기엔 동참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오늘 의총은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왜 미뤄졌어요? 네,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사정 또 지역에 가 있는 분들도 올라와야 되는. 예. 갑자기 이제 어제 오후에 의총 공지를 했는데.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오후 2시. 왜 저희 당 같은 지역 의원들이 이제 호남 지역이 많다 보니까 바로 올라와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오후 2시로 변경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개헌연대로 가자. 이 제안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했던 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통합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고 한 분들 중에 또 몇 분은 연대 자체 논의도 안 해야 된다라고 이제 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제 다만, 지난 11월 29일 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양당 정책연대협의체가 이미 출범하면서 사실상 개혁 입법뿐만 아니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이 함께하는 과정 이렇게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 이미 사실상 시작된 상황입니다. 연대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얘기는 지금 연대 정도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통합 대신 연대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연대체라는 것은 연대를 통해서 통합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좀 달라요. 네. 개헌 연대까지만 하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11월 말에 이미 정책연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사실상 개헌과 선거제에 대해서는 연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통합은 말자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습니다. 찬성하시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 통합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대만 하자. 다음에 선거 연대까지 해보자. 그리고 나서 통합을 논의하자. 아예 통합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의견 수렴 과정, 당내 논의 과정, 공론화 과정에서 나왔던 의견들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의견은 어떠세요? 송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어차피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방향 잡으셨어요? 안철수 대표께서는. 왜냐면 오늘이 최후 통첩이고 이거 결정 안 하면 합의 이혼하겠다라고까지 나온 마당이라 마음의 결정은 어느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합의 이혼이나 나가라 이런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요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같은 점도 있겠지만 다른 점 차이를 또 인정하고 서로 설득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지금 저도 이제 정확히 아는 바는 없기 때문에요. 송 의원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송 의원님 안철수 대표의 복심이라고 항상 말씀하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선언을 하느냐. 어차피 이제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추진 과정,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느냐. 또 나아가서 분명히 또 지난 우리 당내 공론화 과정에서 리더십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또는 어느 선까지 또 책임도 지느냐 이런 걸 함께 이렇게 해서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어느 정도 내용인지 또는 시기 이런 것은 최종 대표께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이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로 효과를 내려면 지방선거 전에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려면 크리스마스 직후 한 26일쯤은 유승민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손잡고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스케줄을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사실상 이제 공론화 과정을 어느 정도 마친 단계니까 어느 게 이제 가장 시너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어느 정도 교감, 시점에 대한 합의, 그런 거에 따라서 시기가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정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지를 저는 여쭙는 겁니다. 아니면 벌써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20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부 또 지나치게 좀 오래됐고 또 지나치게 격렬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또 피로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그 전이라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26일 전이라도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내가 이 모든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마지막 버튼을 누르느냐 마느냐 그것만 남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결정은 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사실상. 안 대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또는 어느 정도 책임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어떤 방향, 시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은 어제 이제 공론화 과정이 사실상 마쳐졌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시점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심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심, 버튼 누르느냐 마느냐 이 정치적 부담을 내가 통합을 했을 경우에 정치적 부담을 지느냐 마느냐에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는 지금 와 있는 상태. 알겠습니다. 26일 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지금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통합 반대파에서 개헌 연대 정도까지만 하자, 통합하지 말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지금으로선 어려운 상태. 아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합하지 말자는 걸 전제로 한 개헌연대이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럼 송 의원님. 네. 안철수 대표가 통합을 선언하더라도 절차가 하나 더 남죠. 그게 뭔가 하니 당원들이 투표해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데 전당대회 의장은 이상돈 의원, 반대파죠. 이상돈 의원은 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온라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투표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통합이 만약에 뭐 그런 방향으로 정해진다면, 그거에 대한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당원 당규에 따른 전당대회 이것은 당연히 거쳐야 되는 겁니다. 다만, 뭐 전당원 투표 이 문제는 그 전에, 예를 들자면 뭐 통합으로 가자는 측에서는 절대 다수의 당원들이 뭐 찬성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그걸 미리 한번 확인해 보자.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에 주장했던 사람 양측 다 좀 일정 부분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단계에서 전당원 투표 이야기가 나온 거지. 통합 방향에 만약에 갔을 경우에 법적 절차에 따른 그 전당대회를 대체하는 뭐 당원 투표는 사실 현실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평창올림픽에 대해서도 뭔가 급물살이 좀 물 밑에서 오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시점인데. 국민의당이 훨씬 더 물 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송기석 의원 이야기를 오늘 행간에서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느낌은 받았어요. 안철수 대표가 결심은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과연 어떻게 헤어지느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서로 설왕설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의총 보죠. 행간에서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뭐 정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게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뭐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면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예.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엔간이요. 두 번째 엔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1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정치권에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효수님, 그런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념 지향이 다른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 2부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편의점 알바생이요. 비닐봉지 2장을 썼다는 이유로 주인으로부터 절도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비닐봉지 한 장이 20원인데요. 40원 때문에 이 알바생은 경찰에 체포까지 당한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40원 때문에 절도죄 신고를 당한 알바생 잠시 후에 직접 만나보죠.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많은 국민들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어제 유서까지 공개가 되면서 도대체 연예인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출신의 심리상담 전문가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의 이야기, 경험담 직접 경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회식 많이 하시죠? 송년회 많이 가시죠? 그런데요, 그 회식 자리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 라고 했다면 이건 성희롱일까요? 아닐까요? 만약 남성이 남성에게 술을 따르라 했다면 이건 어떨까요? 반대로요, 여성이 남성에게 술을 따르라 했다면 이건 또 어떨까요? 회식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다툼들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질문도 받겠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최근에요.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 2장을 썼다는 이유로 절도죄로 고발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인은 애초에 알바생이 비닐봉투 50장을 썼다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비상식적인 절도죄 신고 해프닝 뒤에는 알바생과 편의점 주인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바생과 주인 간의 갈등 상황이 되면 참 예상하기 어려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다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알바생들의 비애를 짚어봅니다. 우선 비닐봉투 2장을 사용했다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한 그 아르바이트생 먼저 만나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몇 살이세요? 이제 20살이요. 이제 20살. 네. 그럼 편의점에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거의 이제 2달 다 돼가요. 자, 우선 팩트체크. 비닐봉투 사용한 게 50장입니까? 2장입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2장이요. 2장이에요? 네. 그러면은 신고를 했으니까 경찰이 수사를 다 했을 텐데 경찰의 결론도 2장이다. 무죄다. 네. 확인된 것도 2장이 맞고요. 그러니까 2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는, 송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난 겁니까? 네, 네. 예. 이거 한 장이 얼마예요? 20원이요. 20원. 그럼 40원어치 쓴 거네요? 네. 설사 그 주인분 주장대로 50장 썼다고 해도 1,000원이네요? 네. 자, 이게 비닐봉투 50장 썼다고 신고 들어갔다 하고 경찰에서 연락 온 게 언제입니까? 12월 10일 날이요. 예. 어떤 상황에서 연락 받으셨어요? 이제 아침에 자고 있는데 휴대폰 번호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절도죄로 신고가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야 한다고 준비를 하고 나갔더니 이제 집 근처에 계시는 거예요. 경찰이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같이 경찰차를 타고 이제 파출소까지 동행을 했죠. 야,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겼죠. 이게 그렇게 절도죄라고 말씀하시고 하니까 많이 무섭고 그랬어요. 무섭고, 네. 그렇죠. 경찰차 처음 타본 거 아니에요? 네. 자,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가 봤더니 갈등이 좀 있었다면서요? 점주하고. 네, 처음에 적어도 3개월 정도만 다녀달라고 하셔서 일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건데 제가 한 2달 정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사정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됐어요. 그만두게 됐어요. 네, 중간쯤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 구하는 이번 달까지만 나와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다음 알바 가는 날에 임금을 나중에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지급하는 날이 있는데 말일 날에 주시겠다고. 원래 지급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며칠이었어요? 20일 정도에 받았어야 했는데 일 잘 나갈 테니까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냐고. 좀 빨리 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 나가는 날. 원래 주시는 날. 네, 안 되겠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가불 같은 것도 안 내고 그냥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된다고. 일단 거기서 하나 갈등이 있었고. 네. 또요? 네. 그거 말고 이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부분도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요. 사실 처음 들어가서 5,800원이라고 시급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알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지금 시급이 시간당 6,470원인데 5,8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90% 정도? 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근로계약서 상에 1년 이상 계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 일을 한 게 아닌데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기간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근로계약서 자체가 이 짧게 근무한 사람에겐 해당이 안 되는 거다. 네. 더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6,470원으로 해달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입금 없으시다고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다가 다음 날에 신고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두 가지로 갈등이 생긴 거군요. 임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를 놓고. 네. 저는 이건 양측의 주장이 워낙 강해가지고 법적으로 더 깊이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치더라도 주목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갈등이 벌어졌을 때 경찰에다가 이렇게 보복성 신고를 하는 일이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종종 있다면서요. 네. 다른 점주분들이 다른 알바생들한테 이제 말로만 이제 폐기를 먹어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전화나 문자로는 기록을 안 남기고 이제
알바생들이 최저를 요구할 때 이거를 횡령으로 고소를 해라. 폐기가 뭐예요? 폐기? 이제 삼각김밥이나 햄버거 이런 것들은 기간이 있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죠. 네, 유통기간이. 날짜가 지나면 그거를 이제 알바생들한테 먹으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 어차피 버릴 거니까 상하지 않았으니까 먹을래? 하면서 이제 줘요. 네, 이제 기록을 남기지 말고 이제 알바생들한테 그냥 말로만. 네, 하시고 CCTV는 따로 알바생들이 먹는 걸 이제 보관해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최저를 알바생들이 그만둘 때 요구를 하면 이게 횡령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보통 이제 알바생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 네,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을 돌아다녀도 최저를 못 받아요. 거의 대부분은. 물론 편의점 점주분들도 요새 장사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뭐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의린 알바생들에게 원래 지급해야 할 것을 안 주면 또 그건 안 되겠죠.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 더해서 보복성 신고 뭐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좀 알바생들의 비애네요. 네. 신고 당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나서 울지 않았어요?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어요. 내기도 많이 힘들고요. 다른 알바생들이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고. 이게 뭐 위로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살면서 또 하나 큰 교훈을 얻었다. 성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예, 용기 잃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알려진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르바이트생들이 겪는 이런저런 순환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남준 노무사 연결을 해보죠. 이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이남준 노무사입니다. 자, 비닐봉투 알바생의 사연 기가 막힌데 근데 이렇게 갈등이 생길 경우에 절도죄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라고요. 사실입니까? 예, 이제 뭐 편의점들 점주들끼리 모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인터넷에. 예.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이제 퍼져서 노하우처럼. 예, 그렇죠. 물론 많은 점주분들이 선하게 알바생들을 대접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도 분명 지금 현실에서 존재한다, 접수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편의점의 예를 우리가 지금 쭉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편의점 외에도 다른 아르바이트 현장이 많잖아요. 어떤 사례들을 지금까지 목격하셨습니까? 접수하셨습니까? 예, 알바생들이 조금 이제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사장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성희롱 사건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성희롱, 예. 유부남인 주인분이 이제 알바생들한테 이제 뭐 서로 둘이만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사귀자. 설거지를 해주면 뽀뽀를 해주냐. 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거지 해주면 뽀뽀해주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알바생이랑 사장님이랑 둘이 있을 때. 예. 이제 뭐 설거지를 내가 원래 네가 할 일인데 내가 대신해주면 뭐 뽀뽀를 해줄 수 있느냐. 뭐 사귈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한테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노무사님이 그냥 생각하신 게 아니라 실제 사연들 접수한 사연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 이제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가 할 일을 너 식당을 지금 네가 닦아야 되는데 네가 설거지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대신해 주면은 이런 거 해줄래? 이러면서 성희롱을 한다. 예, 그렇죠. 허허. 그래 또 어떤 사례들 들으셨어요? 알바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약서가 없다는 등 이렇게 기간이 많이 정해지지 못한 경우도 많고. 그렇죠.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알바생들이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한 타임에 1시간씩 근로를 시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뭐 아파서 쉰다고 할 때 이제 사장님께서 알바생한테 그냥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뭐 평생 쉬어라 이러고 이제 그냥 또 마음에 안 들면 해고를 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해고가 여전히 갑질하듯이 하는 해고가 여전히 알바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영세 사업장인 편의점 등이나 알바생들한테는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취약한 곳. 아르바이트는 또 대부분 응대하는 사람들이 손님이잖아요. 예. 손님으로부터 당하는 이 갑질들, 스트레스들도 엄청날 것 같아요. 특히 뭐 마트에서 일하는 알바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의 행동을 제재하거나 뭐 일정한 행동을 제한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안 관리직이라든지 혹은 뭐 주차 관리라든지 카트 치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알바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손님들이 그러한 알바생들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뭐 손님들이 이러한 물건을 들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예. 너가 뭔데 그러냐. 또 심하게는 뭐 때린다든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례들이 많이 접수가 됐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들. 혹시 기억나는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이거는 당구장에서 일하는 이제 여자 학생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수능 끝나고 알바를 하는 학생인데 당구장. 이제 음료를 처음에 제공하게 되는데 거기 메뉴 중에 율무차라는 게 있었나 봐요. 율무차 드릴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있던 남자분이 신체 부위를 이렇게 비슷한 말로 대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유두차를 달라고 뭐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야, 이거는 좀 뭐 방송에 지금 내보낼 수도 없을 정도의 와, 이거는 얼굴이 정말 화끈거리게 하는 엄청난 성희롱인데 이런 발언들을 그냥 수시로 알바생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주인한테도 듣고 손님한테도 듣고. 그렇죠. 이제 뭐 손님들한테도 듣기 때문에 더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거기서 항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고 항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게 손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참아라. 더 뭐 반응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라. 이렇게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한 번 더 항의하면은 화를 내면 그러면은 잘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장님이 또 너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냐. 너 때문에 영업에 방해가 된다. 손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이랑 또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정말 밤을 샐 것 같네요. 지금 1시간도 모자랄 정도인데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알바들의 순한 이야기 우리 하루 이틀 들은 거 아닌데 왜 멈추질 않는 걸까요? 왜 뿌리 뽑히지 않는 걸까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 영세사업장이나 뭐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이 약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영세사업장.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그런 법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니면 처벌이 약하다 이런 인식이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근로 감독을 강화시키는 방향이 중요할 것 같고 조금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인식이 바뀌어야지만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그러한 사장님과 알바생들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좋은 사장님과 근로자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사장님들 이런 고용주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서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전 근대적인 갑질하는 사장님들 그런 손님들은 이번 기회에 이 방송 들으시고라도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안들 잘 실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글로벌센터 이남준 노무사였습니다. 예, 이남준 노무사였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의 종현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한류 팬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제 오후에 사망을 했는데요. 어제 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역시나 깊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죠. 고등학교 때 우리나라 최고 기획사의 연습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기 그룹의 멤버로 승승장구를 해왔고 우리가 보기에는 남부러울 곳 없는 스타인데 대체 뭐가 그렇게 그를 힘들게 했던 걸까요? 심리 전문가 한 분을 모십니다. 근데 이분도 90년대 걸그룹 출신이세요. 1세대 걸그룹이죠. SOS의 멤버였던 샤론 심리상담소 박상희 소장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박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활동을 정확히 하셨어요? 저요. 저 93년도 한 4년도? 너무 옛날 얘기긴 하네요. 네.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심리학 공부를 하신 거예요. 네, 상담 공부를 했죠. 그렇죠. 네. 자, 그럼 우선 심리상담소 소장으로서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종현 씨의 유서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네, 저는 이 유서를 보고 정말 이 종현 씨가 마치 제 근처에서 절규를 하는 것처럼 문장마다 다 마음이 아팠어요. 문장마다? 이 종현 씨가 얼마나 그 순간에 절망을 느꼈고 호소하고 싶었고 절규하고 싶었는지를 사실 이 유서에서 좀 절절히 느꼈습니다. 특히 어떤 구절 기억나세요? 저는 문장마다 사실 다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첫 문장부터 나는 속에서부터 고장났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으면 멈추는 게 낫고 또 나는 오롯이 혼자다.
뭐 이런 것들이 맞아요. 다 사실은 이제 심리적인 이슈를 얘기하는 걸로 보였거든요. 어허. 네, 그래서 사실 문장마다 예.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실은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샤이니 종현이 도대체 왜? 잘 나가는 아이돌이 왜? 사실은 이제 뭐 아이돌 되고 싶어도 못 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래서 우울증 겪는다는 사람은 이해하는데 이 스타가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종현 씨가 왜 우울증에 빠졌을까라는 것은 사실은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병이고 이게 정말 환경이나 경험이나 심리적인 것에서 올 수도 있지만 뭐 유전적인 문제에서 올 수도 있고요. 사실 안타까운 것은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나으려고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그 중간에 희망을 갖지 못했고 우리가 흔히 이제 터널 비전이라고 하는 마치 터널에 갇힌 듯한 그 터널을 통과하면 빛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터널에 갇혀 있을 때는 그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이 터널 안에서 끝까지 있을 거야. 그런 절망감에 어떤 희망을 못 느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종현 씨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케이스들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분명히 스타들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네. 걸그룹으로 활동하셨으니까 뭔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연예계 친구들도 있었고 선후배들도 많았고 사실 상담자가 된 후에는 연예인들과 이제 대화도 여러 차례 나눴기 때문에 사실 연예계라는 곳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빛이 너무 화려한 곳에는 그림자도 있는 거죠. 연예계 탑스타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은 좌절되는 환경 안에서 자존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이 샤이니의 종현처럼 톱스타에 있는 분들도 심적으로는 정말 과할 정도의 경쟁 그리고 아무리 톱스타에 있지만 미래의 한 달 후에 나는 보장될 수 없다라는 불안감 거기에 이미 최고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는 너무 높은 것 그리고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것 같으면 혹독한 질책 그렇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연예계가 굉장히 화려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트라우마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뭐 약간 상처, 뭐 스크래치가 난다라는 표현도 하고 상처를 주기에는 여러 가지로 조금 최적화된 상태에 있기는 하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 댓글 같아요. 종현 씨의 경우도 네티즌들 댓글에 상당히 괴로워했다 이런 증언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쉽게 말해요. 아니 좋아하는 팬이 훨씬 많은데 익명의 악플에 뭘 그렇게 신경을 쓰나 무시하면 되지.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면서요. 저는 그런 악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인간이 스타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된다. 이건 사실 저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요. 평범한 뭐 일반인들도 받는데 받으면 또 주변에 막 털어놓거든요. 털어놓으면서 화도 풀고 그러는데 사실 스타들은 유명인들은 그것도 어려운 거죠. 종현 씨의 경우도 비슷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연예인들이 가장 심적으로 어려운 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연예인들은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고 이미지의 직업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얘기를 누군가한테 하지 못하고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난 강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 의지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울증이라는 어떻게 보면 벽에 갇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를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거, 내가 보여줘야 하는 직업이라는 게 연예인들 톱스타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울증에 빠지는 어떤 큰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그러셨잖아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기에, 정신적으로 상처받기에 최적화된 환경이 연예계다. 그 말이 딱 맞네요. 네, 맞습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굉장히 그 보이지 않는 것에서는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 직업 같습니다.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렇게 유명 스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면 이어지는 베르테르 효과. 따라서 또 팬들도 이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게 있을까 봐 걱정이 되는데 나오신 김에 우울감이 이렇게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혹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 발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요 팁을 하나 좀 주세요. 네, 일단 내가 너무 우울하면 나 스스로 그거 이제 헤쳐나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옆에 내 가족이나 친구나 뭐 연인이나
있으면 참 좋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전문가의 손을 붙잡을 필요도 있는데 그럼 또 저한테 질문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 이 종현 씨도 치료를 받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찾아가도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전문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서로 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또 포기를 하지 마시고 전문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맞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보는 노력도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와 또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이건 대화하는 과정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찾을 의욕도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해주고 도와주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에게 손을 좀 잡아달라고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요. 옆에서 힘들어 보이면 그 한 사람이 돼주세요.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아이돌 스타 종현 씨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이 스타들의 우울증, 우울감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샤론 심리상담소 박상희 소장이었습니다. 청취자 전재현님, 요즘요 편의점들 너무 많아져서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주는 것 자체도 힘든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인분들의 힘든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복성 고소는 안 되죠 하셨어요. 3820님, 보복성 신고는 무고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게 봉투 2장을 어쨌든 쓰기는 썼다는 거거든요. 40원어치를. 그래서 무고죄적, 요건 잠시 후에 제가 재판정에서 두 분의 변호사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김지연님, 저도 가게 운영하지만요. 좀 하소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편의점 아니고 커피숍 운영하는데요. 이게 가르쳐야 됩니다. 기술이 필요한 거라서 알바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초보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근데 그거 다 가르쳐 놓으니까 갑자기 안 나오는 알바생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도 뭐 이래저래 계약서 같은 것도 쓰고 그러는데 그게 또 소용 없어지는 경우도 많다. 운영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좀 이해해달라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요. 하지만 이번 편의점 봉투 2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도 좀 문자로 다 너무했다라는 문자 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20살이었습니다. 이 알바생이 처음 알바하는 거였는데 많이 울었대요. 경찰한테 잡혀가면서 그 경찰차 타고 가면서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아이돌 스타죠. 샤이니 종현 씨의 이 죽음에 대해서는 2913님이 제 고등학교 딸이 샤이니 팬입니다. 종현이란 친구가 이렇게 된 이후로 계속 울고 있어요. 이 아이도 걱정이에요. 아이고, 이런 집들이 있죠. 지금 베르테르 효과가 나타날까 봐 많이들 걱정하고 계세요. 이 팬들이 따라서 이 죽음을 따라가는 뭐 이런 경우죠. 살피셔야 됩니다. 2913님. 지금 딸아이의 상황을 잘 세심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의견 고맙습니다. 벌써 재판정 제가 예고드렸더니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라디오 재판정 시작해보죠. 두 분의 변호사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아니 저는 이 라디오 재판정 듣고 계시는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그 대한민국 5% 안에 드신 거예요. 무슨 최고 수준을 청취자로서. 우리 한 5% 안 됩니까 청취율? 뜬금없이 청취율 얘기를. 어쨌든 상위 5% 지적 그러니까, 수준 상위 5%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상위 5%예요. 아유 좋아요. 그거 뭐 근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우울한 일 많은데 웃고 가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매주 막 던지시네요. 백 변호사님도 인사 말씀 좀 준비해오라는 청취자들의 요청 많았는데 오늘도 없습니까? 제 새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가 너무 이제 센 걸 던져주셔서 제가 어설프게 해봐야 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요. 어쨌든 두 분 센 걸로 가져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3820님이요. 그 봉투 2장으로 신고당한 알바생이 무고죄로 맞고소하면 안 되느냐. 이게 돼요? 결론적으로 안 됩니다. 40원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요. 무고죄라는 거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게 이제 무고죄인데 이거는 사실 경찰이 와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보고 피해 금액도 너무 작고 뭐 이거를 정말 절대 고의를 갖고 훔쳤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제 돌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 합의예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훈방 조치로 끝내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했다면 무고죄가 될 수 있지만 봉투 2장을 쓴 건 사실이기 때문에 피해액수가 아무리 작아도 이게 그리고 봉투 2장 40원일지라도 재물이라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한 장이어도 설사. 한 장이어도 20원 아니라 10원짜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종이 한 장도 절도죄 객체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그 청취자분께서 문자 보낸 의도가 뭔지는 분명히 알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무고죄가 되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심정적으로는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봉투 2장 너무한 건 분명하죠. 너무한 건 분명합니다. 그 2장을 뭐 이렇게 진짜 내가 훔쳐서 이걸 팔아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과자를 이제 샀대요, 아르바이트생이. 본인이 산 다음에 그거 담아가려고 뭐 2장을 썼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참. 근데 절도죄는 냉정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법적으로 이것을 내가 영구적으로 가지려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이용하려는 의사는 있었겠지만 그거를 뭐 불법적으로 영구히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요. 답이 되셨죠. 하여튼 아르바이트생의 딱한 사연. 물론 점주분들의 애환도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보복성 신고는 안 되죠. 이야기 먼저 나눴고 재판정 주제에 들어가야 될 텐데 그나저나 두 분은 그 회식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기분 좋은 회식 말고 기분 좋지 않게 언짢게 끝나는 것도 가끔 있죠, 렉 변호사님.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술자리에 딱 가보면 그날 시작하고 한 30분 지나면 대략 오늘은 기분 좋은 회식이구나 아니구나가 나와요. 뭘 기준으로 나옵니까? 저는 술을 강권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회식 자리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술은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조절해서 먹으면 되는데 꼭 여기에서 이 사람이 쓰러질 때까지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있는데 그분들이 보통 나이가 좀 연세가 저보다 좀 위거나 저보다 뭐 윗급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러면 안 먹을 수도 없거든요. 백 변호사님은 심지어 잘 드시는 분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 먹고 못 먹고를 떠나서 억지로 자꾸 먹이려고 하는 것 그런 문화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날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유, 맞아요. 노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저한테 억지로 먹이는 건 좋아합니다. 오늘 너무 막 던지시는 거예요? 강권하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워낙 강하시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저는 저한테 먹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날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져서 되게 좋아요. 근데, 어쩔 때 기분이 안 좋냐면, 자기네끼리 막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상대방 말꼬리에서 그 트집 잡을 때, 그리고 좀 목소리 크게 하면서 화내고 그럴 때 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주사 있는 분들 중에 싸운 거는 주사 있는 분들이 낀 술자리 치고는 유쾌한 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다. 자, 오늘 라디오 재판정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연말연시 회식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다툼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 받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애매한 상황들 뭐든지 좋습니다. 막 보내주세요.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질문 받으면서 시작을 할 텐데 먼저 노 변호사님. 최근에 화제가 됐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부터 소개를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한 초등학교 교사들 회식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한 10여 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모였는데. 선생님들? 네네.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교사님 선생님들한테 술을 따라주고 이제 그 중에 여자 선생님들이 3분 계셨었는데 이제 남성 교사님 남자 선생님들은 다 드셨는데 여성분들이 안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중간에서 빨리 잔을 비우고 교장 선생님께 따라드려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여성 교사들한테. 네. 근데 여기서들이 그 말을 듣고도 술잔을 비우지도 않고 따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빨리 잔 비우고 따라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있던 여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여성가족부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을 좀 요구하는 신청을 했고 여성가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이 교감 선생님의 행위가 성희롱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학교에 통지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분 반말로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런 건 아닌데. 존댓말로? 네, 그러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은 이거 성희롱 아닌데 성희롱이라고 나한테 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행정소송을 낸 거예요. 이거 2차 분을 하면서. 교감 측에서도? 네, 교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에서는 아니다. 이거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심, 3심까지 다 같은 방식으로 확정이 된 거죠. 결국은 그러면은 무죄 판결. 네,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고 아니다? 그래서 성희롱을 전제로 한 교감 선생님에 대한 그 행정 처분은 옳지 않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지금까지는 성희롱이라고 하면은 여성이 느끼면 무조건 성희롱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보통 피해자 중심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많이 판단을 하는데 그러더라도 사전에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 정황상 성희롱의 목적을 상대방이 가지고 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당신들이 여자니까 술을 따라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온 거라면 그럼 성희롱이 충분히 될 수 있죠.
여자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따라줘야지 이랬으면. 교사들한테 9명한테 다 술을 따라주고 아예 술 한 잔씩 다 드시고 교장 선생님도 한 잔 따라주세요. 그리고 그날 있었던 내용 자체가 성희롱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교사니까 당신들은 여교사니까 교장에게 술을 따라라면 무조건 성희롱이에요. 무조건. 근데 9명에게 다 따라주고 그 세 분도 좀 드시고 좀 따라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여자기 때문에 따르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세 명만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까 술을 마시고 교장이 그래도 따라줬으니까 예의상 다시 따라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이제 바라본 거죠.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그렇게 바라봤다는 그렇죠.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거는 성희롱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피해자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의도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목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다른 선생님도 준 잔을 다시 받는 목적으로 한 거지 이게 여자라서 다시 따라라가 아니란 말이죠. 아니었기 그래서 때문에 성희롱이 아니죠. 이거. 성희롱의 의도 수치심 주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 아니다. 노 변호사님. 저는 이제 이번 그 재판에서는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그 받아들이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희롱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희롱이 될 소지도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 삼았던 그 선생님의 주장은 이거예요. 그 교감 선생님이 그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라는 말을 한 다음에 특히 자신을 지목해서 교장 선생님께 필히 한 잔 따르지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었는데 A 선생님은 필히 한 잔 따르지라고 콕 찍었다. 네, 콕 찍어서 말을 했는데 이제 그때 상당히 불쾌하고 매우 기분이 나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여자 선생님이 느끼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술을 따르라 그러니까 여자한테 술을 따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행위가 사실은 우리나라 그 예전에 이제 안 좋았던 그 뭐 기생 문화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제 남성을 접대하기 위한 자리에서 술 따르는 버릇이 아마 연결돼서 얘기가 지금 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교감 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이제 오해하거나 혹은 잘못 불쾌하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있었던 부분에서 게다가 특히 이 교감 선생님이 그렇다면 왜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술을 이미 다 비운 남자 선생님들한테는 왜 술 따르라고 말을 안 했나 이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희롱을 했다라고 고발당한 사람 중에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노 변호사님. 그러니까 의도가 물론 교감 선생님은 의도가 자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예를 들면 술 좀 따르지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그렇게 중립적인 말이냐?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과거에부터 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관습이 깔려 있지 않겠느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마치 그런 부분들이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거에 대해서는 개선을 반드시 해야겠죠. 그런데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될 소지가 지금 조금 전에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학교에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행정 처분을 받아야 된다는 조금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이게 성희롱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 정도면 설사 100번 양보해서 아주 약한 수준 정도의 성희롱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그러면 교감에 인사에 뭔가 불이익을 줄 정도의 그렇게 강력한 성희롱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는 사실 법적으로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이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희롱 이런 상황에서 성희롱은 딱 봐도 누가 봐도 아는 성희롱들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은 갸우뚱하게 만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정도는 그 당시에 정황을 봤을 때 너무한데라고 느낄 정도까지 성희롱으로 규정을 하면 사회가 너무 팍팍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교사 3명 중에 1명은 성희롱이라고 느꼈다는 거고 2명은 지금 느끼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된 건데 그럼 만약 3명이 다 느꼈다 하면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다 느꼈다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교감의 행동 자체에 무언가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또 같이 있었던 남성 교사들도 어떻게 느꼈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성희롱은 여성이 한 명이라도 느끼면 무조건 성희롱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 조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라든지 환경, 상황, 같이 있었던 사람의 증언까지. 자, 그럼 여기서 경우의 수를 좀 대입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 남자, 교감 선생님 남자, 그리고 여교사 3명이었어요. 근데 만약 이 상황에서 교장이 여성이었다면 교장 여자, 교감 남자, 교사들 여성 이런데 이제 교감 선생님이 여성 교사들한테 여자 교장 선생님한테 따르라 이랬어요. 이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 성희롱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거기에 이제 술을 따르라고 한 사람이 교감 선생님이 남자라면 예, 그러니까요. 그 교감이
무언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 여교사들에게 이 여교장의 수를 따르라고 했는데 여교장의 수를 따르는 과정에서 교감이 무언가 성적 수침을 유발하면서 따랐다면 그렇다면 성희롱이 될 수도 있죠. 이게 여자 관계라고 해서 절대 성희롱이 안 된다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노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따르라고 한 사람은 남자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그 대상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혹은 동성이든 간에 그런 거가 상관없이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자 교장 선생님에게 여자 선생님 보고 따르라라고 해도 사실은 성희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을 고려해 봤을 때에도 성희롱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직장으로 한번 이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남자 직원들 막 신입들이 들어왔어요. 여자 상사가 중간에 그 낀 사람도 여자예요. 이 신입 직원들한테 우리 여자 상사한테 너희 남자 신입들이 좀 따라봐라고 했어요. 이 경우 당연히 되죠. 당연히 성희롱. 당연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 성범죄 그다음에 성추행 뭐 성희롱 모두 피해자가 여자라고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사회 뭐 통념이죠. 통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에는 남자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특히 직장 내에서는 서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상사가 여자인데 밑에 신입 직원이 남자인 경우에 성희롱이나 성추행 요즘에 꽤 많이 신고 접수돼요. 그래서 남자도 피해자가 분명히 될 수 있고요. 이게 뭐 성희롱이라는 거 상대 대상이 여자만 한정되는 건 절대 아니다. 이 경우에는 뭐 성희롱 요소가 있다면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도 물론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폭로라고 하는 외국 영화가 있었었는데 근데 데미 무어하고 마이클 더글라스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만 해도 이게 2009년도인가 2000몇 년도인가 초창기였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성이 남성에 대해서 성희롱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에 대해 성폭행한다는 개념을 상상을 할 수가 없었었고 우리 형법에도 그 성폭행의 주체는 오로지 남자였던 적이 있었어요. 규정 자체가 부녀에 대한 성폭행이 규정됐기 때문에 그랬지만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다. 예를 들면 일반 직장에서도 좀 나이 많은 여성 상사가 나이 어린 젊은 남자 부하 직원들을 놀리거나 성적으로 희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었는데 그렇게 꼭 반드시 남자 여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불쾌한 언동이나 행위를 했다면 사실 그 전부 다 성희롱 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문자는 이런 문자입니다. 연민호님 같은 문자. 각자 마시세요. 왜 누구한테 따라라 말아라 권하고 이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누구 따라주지도 않고 따라 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 1병씩 하나씩 들고 부족하면 한 병씩 알아서 시키고 나눠 먹을 사람들 나눠 먹고. 사회가 점점 팍팍해지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팍팍보다 그냥 자기 주량에 맞춰서 알아서 드십시다. 그래서 남는 술 있으면 저 주세요. 그냥 병째로 갖고 와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자기 앞에 술잔이 비었어요. 다 마시고. 근데 또 마시고 싶은데 안 따라주니까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남이 안 따라주면 안 먹는다라는 뭔가 암묵적인 게 있나 봐서 저는 그런 게 보면 좀 이상해서 제가 그냥 따라주거든요. 그러면 쟤네 맨날 나한테 술만 먹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청취자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그 질문이 들어왔어요. 박상호 님이 술을 마시기 싫은 사람에게 요즘 회식 자리 가면 송년회 가면 강권하는 사람들 이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권죄. 법적. 뭐 이론적으로는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무슨 죄요? 강요죄. 네, 그러니까 강요죄라는 게 그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술 따를 의무 있나요, 법적으로?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억지로 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무언가 술을 강권하고 억지로 먹이고 힘들게 만들면 이론상 형법상 강요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론상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실제로 이걸 가지고 강요죄로 뭐 고소고발까지 가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나 저 사람은 술 못 먹겠다. 이제 다음부터 저 사람 안 먹어야지 하고 피하는 경우가 근데 많죠. 정말 마음 먹고 그 녹음해가지고 강요죄다 이러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죠. 걸릴 수도 있죠. 충분히 됩니다. 있다는 얘기.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회식에 참석을 강요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번 12월 26일 회식 우리 전체 참석이에요. 한 명도 빠지지 마세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빠졌어요. 신입이 그것도 맨 마지막 신입이.
이런 경우에 뭐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원래는 그런 걸 가지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그 회사에서 회식에 전부터 참석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사내 분위기라던가 이제 다른 사람과 관계 같은 것들을 좋게 해가지고 뭔가 좀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우리 회사는 이런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식에 참여하는 것도 이 업무의 일환입니다라는 게 아주 규정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것이 명확하게 처음부터 양해가 되어 있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본인이 볼 일이 있어서 못 가는 것에 대해서까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요. 네, 그렇죠. 자, 이런 질문도 하나 들어옵니다.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술에 누군가 심하게 취해서 욕설을 했어요. 이거는 뭐 어떤 죄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둘이 있을 때는 욕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바람. 1대1은 돼요? 1대1은 이거는 밀폐된 공간이고 밀폐된 공간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만 모욕죄 되죠. 모욕죄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연성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야 돼요. 아, 모욕죄. 그러니까 들을 가능성이 있는 거.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안 들어도 들을 가능성만 있으면 되니까 공간이 개방적이면 또 모욕죄가 성립이 되죠. 뭐 호프집 이런 데서 하면. 호프집에서는 충분히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제가 우스갯소리를 정말 상대방한테 억한 심정이 있으면 귀에다 대고 소리 지르죠. 그럴 때는 이제 법적으로 모욕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지금 보내주고 계시는데. 근데 또 거기서 하나 중요한 쟁점이 있잖아요. 어떤 거요? 술이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욕했는데 이거 주치 감경해야 된다. 의사분응적으로. 심신미약이다 이런 거죠. 청자 정성화님은 근데 이런 일로 법정에 계속 오르내리면요 조직이 무너집니다. 조직 단합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다 보면 회식에서 그 사람은 자꾸 제외된다, 빼게 된다. 이런 조직 사실적인 얘기.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도 정도를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가면서 그러니까 회식 참여 안 하면은 뭔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회식 가기만 하면 술 억지로 막 엄청나게 먹이고 이런 것까지 다 회사의 단합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너무 전 조직 단합을 꼭 술로 해야 될 건 아니고 그분이 빠지면 술값이 1인분 빠지는 거 아닙니까? 좋게 생각합시다. 강주희님 술잔에다가 상사 몰래 물을 따르면 사기죄입니까? 그러니까 사기는 돈을 받아내야 사기고요. 거짓말, 단순 거짓말은 사기죄 아닙니다. 강주희님 계속 따르셔도 괜찮겠고요. 그런가 하면 여성들도 신규 남자 교사한테 장난치는 사람 많다고 아마 이분 교사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입담이 참기 어려울 때 흔합니다라는 맞습니다. 4033님 남성분이시죠. 이런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술자리에서 곤란 겪은 일들이 많네요. 지금 저희가 쭉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가시고 난 후에 이 질문들 제가 따로 질문 드릴게요. 예, 그래서 확실히 시간이 모자르네요. 시간 모자르네 진짜. 여기까지 라디오 재판정 오늘 회식, 송년 모임에 얽힌 법적 다툼들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많이 추워진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10cm 이상의 큰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정말 한겨울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선정한 오늘의 노래 조관우 겨울 이야기.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